한국 고전 베스트 30 최척전. 심씨는 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튿날 심씨는 정상사와 마주 앉아 말했다. 제가 지난밤 동안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최랑은 비록 가난하지만 훌륭한 선비인 것 같아요. 부귀는 하늘에 달린 것, 인력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출가시키기보다 차라리 잘 아는 처지인 최랑으로 사위를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요. 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 반드시 성사시켜 줌세. 최생은 가난하나 그 사람됨이 옥과 같네. 비록 서울 넓은 바닥에서 구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사람은 드물 걸세. 앞으로 뜻을 이루어 학업이 대성한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게. 그날로 매파를 보냈다. 사주를 써 약혼했다. 내친 걸음에 9월 보름날로 혼인날까지 받아두었다. 부모보다도 당사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혼인날이 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마음을 태우고 있었다. 얼마 동안의 세월이 흘렀다. 남원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장은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었다. 이 의병들이 영남으로 진격할 때였다. 최애척은 활을 잘 쏠 뿐만 아니라 말타는 재주가 비상하다 하여 의병으로 뽑혔다. 최애척은 진중에서 고민하다 못해 병이 들었다. 결혼날은 하루하루 다가왔다. 그는 의병장을 찾아가 휴가를 신청했다. 의병장은 말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감히 결혼한다고 휴가를 달라는고. 상관께서도 몽진하셔 풀밭 진흙 속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계셔. 신자된 도리로서 마땅히 총칼에 들어 적을 무찔러야 함이 옳은 일이 아닌고. 하물며 너는 아직도 장가를 든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외적을 격파하고 난 후에 장가들어도 늦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내색도 하지 말라. 이렇듯 엄하게 책망하며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다. 최의 척은 종군한 뒤로 혼인날이 박두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격은 혼인날을 헛되어 보냈다. 그녀는 하루하루 수짐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오경의 이웃에 양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 자는 오경의 아름다운 미모며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약혼자인 최척이 출정하여 돌아오지 않음을 틈타 구혼을 했다. 몰래 보아를 정가로 들여보냈고 매파를 충동질했다. 최생이라는 자가 빈곤하기 그지없나이다. 날이면 날마다 때 걱정을 하니 부친 봉양하기에도 어렵습니다. 항상 남한테서 쌀을 빌어 오는 처지라 합니다. 그런 처지의 아내를 얻는다면 그 어려움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오. 더구나 최생이란 자는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으니 그 생사를 알 수 없지 않는가요? 그런데 비해 양씨는 원래부터 한다 하는 부자가 아닌가요? 그의 아들 또한 어지러 최생만 못자느니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될 것이 뻔하지요. 매파는 성가시게 보챘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격으로 심씨는 마음이 소롯이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끝내 승낙을 하고 말았다. 결혼 날짜도 열흘 앞세워 정하기까지 하였다. 오경은 이를 알았다. 그날 밤 오경이는 어머니와 마주하자 단연코 반대하여 말했다. 최랑이 오지 못한 것은 그 몸이 의병장에게 매인 때문이어요. 고의로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온데 최랑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파혼하는 불의를 저는 원치 않사옵니다. 만약 딸의 뜻을 꺾고자 한다면 저는 당장 죽어버리겠어요. 어머니마저 이 마음을 몰라주는데 어찌 하늘인들 알아줄 리 있겠어요? 너는 어찌지 네 고집만 부리느냐? 응당 남의 딸이 되었으니 부모의 처분만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냐? 감히 어느 앞이라고 시집가는 곳을 간섭을 하려 드느냐? 하고 심씨는 딸을 몹시 책망했다. 밤이 깊었다. 심씨는 잠결에 이상한 숨소리를 들었다. 놀라 깨어났다. 옆에 누워 자던 딸이 없었다. 당황하여 급히 찾아 나섰다. 오경은 창 밑에 쓰러져 있었다. 수건으로 목을 졸라맨 것이었다. 이미 손발은 싸늘하게 식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 가쁘게 들렸다. 이것마저 점점 희미해지더니 뚝 끊어지고 말았다. 심씨는 통곡했다. 부랴부랴 목을 맨 수건을 풀었다. 손길은 마냥 떨렀다. 이때 춘생이 깨어나서 불을 밝혔다. 그녀도 주저앉아 통곡했다. 급히 서둘러 물 몇 모금을 입을 벌리고 흘려 넣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가느다란 숨결이 되살아났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너나 없이 달려와 구원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였다. 심씨는 양가와의 혼사 문제는 입에 담지도 않았다. 발없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 최공의 귀에도 이 사실이 들어왔다. 그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다. 그 무렵 최척은 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신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병세는 다급해졌다.
의병장도 이를 알고 최척을 불렀다. 곧 귀가 조치를 취해 주었다. 최척이 집으로 돌아온 지도 수일이 지났다. 그렇게 위독하던 병세도 씻은 듯이 나았다. 마침내 그날 섣달 초사흘이 다가왔다. 최척은 정상사의 집으로 가 옥영과 혼례를 치렀다. 두 사람의 기쁨이란 이후 형용할 수 없었다. 최척은 아내와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서기도 전이었다. 친척들이 몰려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해 맞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도 어제 아내를 데려왔다고 부러워들 했다. 옥영은 시집 온 지 3일도 채 안 되어 시집 일을 열심히 했다. 배틀에 올라 배를 짜고 들로 나가 김을 맸다. 그녀는 지성으로 시아버지를 공경했고 남편을 정성스레 섬겼다. 웃사람들을 공손히 받들었고 아랫사람들에게는 극히 자상했다. 그녀는 인정과 사랑을 골고루 베풀었다. 원근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양 홍의 아내며 표선의 며느리도 이보다는 못했을 것이라고들 했다. 최척은 오경을 아내로 맞이한 후 부족함이 없었다.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혼인을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살림도 나날이 넉넉해져 갔다. 이래서 아기자기한 세월은 흘러갔다. 그러나 최척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를 이을 아들이 늘 걱정이 됐다. 생각다 못해 매달 초하루가 되면 부부 동반해서 만복사로 올라가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이듬해 가보년이었다. 이해도 정초에 만복사로 올라가 불공을 지성으로 드렸다. 그날 밤이었다. 부인의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내가 그대들의 지극한 정성에 크게 감동되었도다. 그래서 기남자를 점지해 줄 것인즉 이후 부인의 몸에는 태기가 있을 것이로다. 과연 그달로부터 태기가 있었다. 만삭이 되어 순산하니 아들이었다. 등에는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몽석이라 지었다. 최척은 피리를 썩 잘 불었다. 그는 달 밝은 밤이면 꽃피는 아침나절에 피리를 불었다. 그가 피리를 불 때면 저무는 봄날하며 아름다운 밤으로 미풍이 간드러지게 살랑거렸고 밝은 달은 빛을 더해 현란하게 비쳤다. 바람에 나는 꽃잎은 옷에 나앉았고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다. 그러면 술독에서 빚어놓은 술을 퍼 잔 가득히 부어 마셨다. 주기가 한껏 돌면 책상에 기댄 채 피리를 불었다. 그 피리 소리는 간드러지게 울려 퍼져 멀리까지 번졌다. 오경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첩은 오래전부터 아녀자들이 시를 읊는 것을 못마땅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경에 이르러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최척이 어디 부인이 한수 읊어보오 하니 오경은 칠원절기 한수를 읊었다. 최척은 이제까지 시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부인이 읊은 시를 듣고 크게 놀랐다. 너무나 감동해 시흥이 절로 솟았다. 화답의 시를 읊었다. 읊기를 마치자 오경은 몹시 즐거워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지레짐작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상살이에는 불의의 변고가 많사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끼어들게 마련이었고 헤어지고 만남이 무상한 것이오니 어찌 마음이 슬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최척은 부인의 눈물을 소매로 훔쳐주며 위로했다. 굴신과 영허, 천도의 상리요, 기륜과 회리는 인사의 당연함이라 하지 않소. 서로 설혹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야 없다 손치더라도 얽매여 살 필요가 어디 있겠소. 그러니 너무 슬퍼하고 근심하지 마오. 옛사람이 말하되 길한 말만 하고 흉한 말은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부질없는 마음을 써 이 즐거운 마음을 상하게 할 것까지 없지 않소. 이로부터 부부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갔다. 이대 부부는 지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루도 떨어져 있는 일이 없었다. 오경은 외놈에게 붙잡혀 외국으로 끌려갔다. 외병 중에 늙은 병사가 있었다. 비록 글은 배우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믿어 그 마음은 자비로웠다. 그는 장사를 생업으로 했다. 그리고 배타기를 익혔다. 그래서 외장 소서 행장이 선주로 삼아 조선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늙은 외인은 오경을 아껴주었다.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도망치지 않으려니 여겼다. 오경은 바다에 몸을 던져 사살하려는 직전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배를 내어 도망치려 했으나 감시가 심해 들키곤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오경은 웅크리고 있다가 선잠이 들었다. 꿈결에 부처님이 나타나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부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후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계시해 주었다. 오경은 깨어나 그 꿈을 곰곰이 생각했다. 부처님을 굳게 믿어 후일이 있을 것을 기약하고는 자설하려던 뜻을 굽혔다. 이 외인의 집에는 늙은 아내와 딸이 하나 있을 뿐 아들이 없었다. 늙은 외인은 오경을 집에만 있게 했고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오경은 말했다. 저는 몸이 작은 데다 약골이라 병이 잦습니다. 본국에 있을 때도 장정으로 안 뽑혀 출전도 못했습니다. 단지 바느질과 밥 짓는 것만 배워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외인은 더욱 가상히 여겼다. 아들같이 사랑했다. 이 외인은 언제나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다. 장사를 나서면 오경을 배 안에 두고 밥을 짓게 했다. 외인은 중국 미저의 지간을 왕래하며 장사했다. 그때쯤이었다. 최척은 요흥부의 여공과 함께 형제의 지위를 맺고 있었다. 여공은 매부를 삼으려 했다. 그러나 최척은 굳이 사양했다. 나는 집을 적화해 잃고 또한 노부며 약처하며 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껏 발상이나 복상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어찌 마음 놓고 아내를 얻어 평안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뚝 잘라 거절했다. 이후 여공은 두 번 다시 권유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이었다. 여공은 마침내 병들어 죽고 말았다. 최척은 더 이상 의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방랑의 길로 들어섰다. 각지의 명승 고적을 찾아다녔다. 소상강, 동정호, 악양루, 고소대 등을 돌아보며 시를 지어 읊었다. 그는 어느새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한 세상을 보내겠다는 뜻을 굳혔다. 그러다가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황금 연단을 복용하여 매일 100일 만에 승천하는 도수를 지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장차 촉당으로 들어가 그 도사를 찾아서 배우기를 청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때였다. 다행히도 송우란 사람을 만났다. 그의 집은 항주 용금문 안에 있었고 경사에는 일가견을 가졌지만 공명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그는 저서로 생업을 삼았다. 또한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성미였다. 최척은 이 사람과 사귀어지기가 되었다. 송공은 최척이 촉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련해서 찾아왔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얼근히 취한 후였다. 송공이 최척에게 말했다. 이 난세에 백에 승천하는 도수를 누구인들 원치 않으리요. 그러한 이치는 고금을 통하여 없을 뿐만 아니라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런 마음을 다 먹소. 복식하기 위하여 굶주림을 삼고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할 필요까지야 뭐 있소. 그래 산귀와 더불어 버타려고 그러는가? 최공은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 배를 타세. 5월로 다니면서 비단이나 팔고 차나 팔면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면 이 또한 달인의 업이 아니겠는가? 최척은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송공을 따라 항주로 갔다. 그해는 경자년 봄이었다. 최척은 송공과 함께 상선을 타고 안남을 왕래했다. 이 항구에는 외선 10여 척이 열흘 전부터 정박하고 있었다. 때는 4월이라 모두들 노곤하게 골아 떨어졌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었다. 물빛은 비단같이 아름다웠고 바람이자 물결은 잔잔했다. 물결 소리조차 조금도 들려오지 않았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잠이 들어 코 고는 소리만 높은데 이따금 물새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외선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매우 구성지게 들려왔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댄 채 신세 타령을 했다.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품속에서 퉁소를 꺼내어 계면조 한 곡을 불면서 가슴속에 맺힌 애원 한정을 풀고 있었다. 이 피리 소리에 하늘마저 근심스런 빛을 띤 듯했고 구름과 연기조차 침울하게 그지없었다. 배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도 놀라 깨어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슬픈 낯빛을 지었다.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외선에서는 연불 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연불 소리 대신에 조선어로 칠원절기를 한 수 읊는 소리가 들렸다. 읊기를 다하자 한숨을 휴 내쉬는 것이었다. 최척은 이 시 읊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뜻밖이어서 들었던 퉁소마저 떨어뜨렸다. 넋을 잃은 듯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송공이 이상히 여겨 큰 소리로 물었다. 자네는 어째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러자 최척은 그만 기절해버렸다. 얼마가 지나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말했다. 저 시는 내 아내가 지은 시요. 둘만이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오. 더욱이 시 읊는 소리가 아내와 흡사하니 어찌 놀라지 않겠소. 아내가 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도저히 그럴 리 없지.
그리고는 외적의 습격을 당하여 가족들이 흩어진 내력을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그 속에 두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젊고 용감한 반면에 좀 덤벙대는 선비였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자 의기를 나타내 주먹으로 배전을 쳤다. 내가 당장 찾아보겠소. 그러나 송공이 만류하며 깊은 밤에 이를 꾸몄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두려우니 내일 아침에 정중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오. 하니 모두들 찬성했다.